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왜 이제 와? 아, 죄송합니다. 두 군데 갔다 오느라고. 어? 원래 민심 탐방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민심 탐방, 민심 이거 민심 뻔한 민심인데 무슨 그 뻔하지 탐방을 해요? 뻔하지 그냥. 않더라고요. 어? 보니까. 아, 여기 민심 빨간 거고 저쪽 또 동쪽에 가면 민심 빨간 건데 민심 탐방을 하면 서울이나 충청도 가서 민심 탐방을 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 왜 우리 전주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뻔한 민심을 탐방을 해. 내가 그 택시 기사 만났는데 네. 다 뻔한 말씀이야. 약간 이제 이 전주에 대해서 좀 들을 얘기는 있었지. 여기 이 문이 이게 뭐 옛날에 전주성의 남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풍남문이 예. 이 전주에 대해서 공부 좀 했어요. 아니 뭐 들은 풍월로 그냥. 예. 전주가 다시 전주가 된 게 마지막에 언제게? 전주가 된 게요? 예. 옛날에 완산북 뭐 이름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러면 조선 시대 아니겠어요? 그 태종 3년 때. 태종 때. 네, 조선 초기네. 예, 태종 3년 때. 이 1392년 이 조선이 개국할 때 다시 이제 전주가 그 일종의 거점 도시로 부상을 했고 태종 3년 때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시 전주가 됐어. 근데 여기가 좀 저는 그 여기가 풍남문이잖아요. 동네 이름도 풍남동이고 이 앞에가. 근데 도대체 왜 풍남문인가 봤더니 풍자가 무슨 풍자인가? 그 저기 풍성하다 할 때 풍자 있잖아요. 풍년할 때 풍자예요. 예. 그래갖고 왜 풍남문이지 봤더니 그 되게 웃기는 건데 어찌 보면 이 한고조 고향이 폐라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앞에 풍자를 붙여서 풍패라고 했나 봐요. 예, 풍패. 예, 여기를 풍패지향이라고 전주를. 예, 풍패 기억난다.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풍패지향의 남쪽 문이라고 해서 풍남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 개국 당시에 그게 벌써 한 1800년 전 사람이잖아요. 한고조가.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따서 붙였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아까 전주 이 사람들 전주역에서 만나서 내 얘기도 들어보고 아까 택시 기사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제 광주에 밀려가지고 예. 호남의 제1도시가 아니고 예, 원래는 전주가 이건데. 제1도시인데 예. 전주 나주 못해서 전라도 예, 이랬는데 마치 옛날에 경주 상주 못해서 경상도 하는 식으로. 예. 근데 여기 이제 지금도 인구가 계속 준답니다. 전주가요? 예, 지금 나는 한 70만 되느냐 물어봤더니만 60만 또 지금 유지하기가 벅차요.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일자리가 사라진대. 여기 조선소 사라지고 자동차 공장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서남대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예. 서남대 막 폐교되고 여기 있는 전북대가 옛날 같은 명성을 못 갖고 있거든. 뭐 전북대 출신들 들으면 수수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방 국립대가 다 그래요. 예, 지방 국립대 거점 국립대학들이 다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경북대, 부산대도 옛날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명성을 예. 못 갖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도시가 아니고 여기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도시로 점점 그렇게 돼 간다는 예.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막 가격이 오르면 막 올라가고 여기도 부동산 문제가 그러더라고. 여기도 8, 9억짜리 아파트들이 막 그 나타나고 하니까 빈부격차가 그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가진 사람하고 없는 사람과 빈부격차가 커지고 하니까 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게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하면 내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저는 한 달 동안 택시를 타고 선거 얘기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답니다. 그 기사분 말씀이? 예, 딱 한 사람. 그것도 교회에 나온 손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딱 한 번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선거 얘기를 한 사람을 난 만나지 못했다. 기사분이? 예, 그만큼 관심이 없어졌다. 안녕하세요. 예. 그만큼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놀라운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선거 한 70일 전 같으면 뭐 모이면 선거 얘기죠. 뭐. 주로 이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저씨 누구 좋아해요? 누구 찍어요? 뭐 누구 찍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이쪽에는 좀 일방적이지만 하여튼 관심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풍남문. 네. 여기가 딱 아, 그렇네. 정문이구나. 어. 네, 저 풍남문이에요. 저 글씨가 누구 글씨일까? 나는 꼭 어디 가면 글씨 알아보시려고?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옛날에 그 글씨를 좀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별걸 아니, 다 해보셨어. 내가 군에 있을 때 네. 서로 전부 다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필승대 이 글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글씨를 명필로 소문난 분들은 성함은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가 큰절까지 하고 글씨 좀 써주시오라면 자기 글씨를 현판에 쓴다고 하면 안 쓰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자네에게 휘원을 써주겠다. 내 글씨를 족자로 만들면 너 앞으로 돈 받고 좀 팔 수도 있는 글씨야. 진짜 굉장히 비싸요. 그분의 글씨가 뭐 그렇구나. 억대 글씨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근데 누구 글씨인지. 현판 글씨를 왜 안 쓰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자존심을 해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 저거 누구 글씨야? 그 현판에 아무나 보면 보니까. 밑에 누구 글씨라고 적혀가 있는 현판 글씨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저 추사 선생의 네. 그 글씨가 현판 글씨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데도 단 하나도 보면 추사 없어요 그런 거. 사람들이 그냥 알아보는 이 추사가 쓰신 글이다. 그래 절에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저 큰 글자가 쓰기 힘들잖아요. 전주도 보니까 성이 꽤 넓게 전주성이 그렇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일제강점기 때 호남 제일문이니까 네. 여기가 다 뜯어가지고 뭐 여기 뭐 성당 짓는 데도 쓰고 그랬다고. 나는 그 오늘 전주역 그거 모르지. 전주 뭐요? 전주역. 전주역이요? 전주역을 한옥으로 새로 지었어. 예, 예. 한옥이에요. 예, 한옥이에요. 그런데 되게 작아. 아니, 역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 그 좀 지을 때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도 한옥은 짓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 하는 말이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전주역 역사를 예, 너무 적게 지었다. 지을 때. 그 지을 때 아마 예, 처음에 입안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간이 작았던 모양이에요. 좀 배포가 커야 되는데 조그만하게 지어가지고 네. 그래 이쁘긴 이뻐요. 근데 어울리지 않게 그 옆에 3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내가 그 청소를 헤아려봤어. 30층이에요. 예. 그거 참 묘하더라니까. 한옥 역사 옆에 바로 옆에 30층짜리 이게 아주 신식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여기 한옥마을은 여러분 와보셨죠? 딱 두 번. 두 아 번. 오늘이 두 번째예요. 오늘이 두 번째예요? 예. 그냥 한 번 와보신 거예요? 예, 딱 한 번 와봤어요. 그것도 전주대학교 내가 강연하실 때. 예. 저도 예전에 전주 강연 오면 어. 점심 먹을 때 꼭 이 동네 근처에 와서 먹더라고요. 전주대학교 여기 분들이. 강연 와가지고 그때 총장은 없고 네. 뭐 부총장하고 누구하고 이 밥 먹으러 왔는데 네. 전북대가 전주대. 전주대. 예, 전주대. 여기가 뭐 1년에 뭐 관광객이 1,000만 명씩 온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유명해요. 예. 그럼 약간 택시 기사에 실수했네. 앞으로 좀 더 널리 알려야 될 것 같다고 이랬는데. 여기 한옥이 700채인가 그렇대잖아요. 여기가. 그거 다 새로 지은 거죠. 아니요. 이제 물론 새로 진 것도 있는데 옛날에 이 옛날 전통적인 걸 보수를 풍남문 했구나. 여기 성 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안쪽 상권으로 진출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풍남동 교동 일대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그때 처음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 한옥이 제일 큰 게 얼마나 큰가? 여기 그렇게 막 큰 한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옛 저번에 보면. 서울에 보면 저쪽에 또 한옥마을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북촌이나 서촌 쪽도 크지는 않죠. 거기도 말로 저쪽에 저 어디지? 저 구파발 쪽인데 거기 한옥들을 많이 그래요? 지어가지고 거기는 큰 한옥들 예, 지었겠다. 큰 한옥들 지었어요. 그 북촌 서촌은 다 한옥이 거기 작잖아요. 내가- 오피탈이라. 거기 내가 그 뭐 무슨 일로 그때 밤에 실려갔다 실려왔는데 밤에 봐서 그런지 정말 잘 지었어요. 이게 경기전인가? 여기가 왼쪽이 경기전인데 지금 어두워서 안 나는 보이는 거야. 경기전 길이라기에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한참 고민을 해서 이게 뭐 경기전이 있더라고. 경기전이 여기가 저 태조 이성계 예, 그래서 말이에요. 거기 본향이니까 예,
난 경기전길이라게 이게 뭘 의미하나 경기전이 뭘 의미하나 이러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한 거예요. 여기 세조 어진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여기 어진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 언제 때 그린 건가? 그게 뭐 그때 그린 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때 그려서 뭐 몇십 아닐까요? 군데 몇십 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후세 다 그린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지고 여기 한 군데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진이. 진짜 세조처럼 여기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안쪽 진짜 세조는 여기 광대뼈가 넓었다는 예, 거거든. 넓고 밑에는 좁고. 예, 그 하와 이렇고 예. 진짜 그런 건가? 키가 엄청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덩치가 대부분 나중에 그 임금들 그 초성화 그리는 거 보면 예. 다 미남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세조는 보면 예. 그림이 보면 그냥 좀 욕심 예. 뿌리기처럼 좀 돼가지고 있거든. 약간 그 영화배우 허진호 씨 예. 스타일로. 좀 허준호, 욕심 뿌리기처럼 허준호 씨 예. 스타일로. 예. 그래서 내가 그게 나중에 미화한 그림인가 진짜인가. 미화했다면 그렇게 안 그리죠. 그렇게 아, 미남으로 그렇지. 그려놓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임금들 쓴 어필들 있잖아요. 예. 보면 참 글씨를 정말 잘 쓰신 분들이 있고 그 선조 같은 분은 글은 참 잘 썼어요. 저쪽에 표춘사 같은 데 가보면 그 직접 선조가 쓴 이 글을 써가지고 보낸 글 밑에 그 하사했다고 합니까?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 왕하지 말고 글만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야, 쟤 글 잘 쓴다. 임금이 되려면 글을 이 정도로 써야 되구나. 아주 이게 달필이에요. 달필을 느낄 수가 있도록 그래 힘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글씨를 되게 못 써서 정조 대왕이 쓴 거는 한글 있잖아요. 예, 예. 비죽박죽 뭐 이래 쓴 거. 그 세자 때부터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글씨 훈련을. 많이 쓰죠. 그 예. 이제 글씨가 그때는 붓으로 다 예. 사인도 직접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성지가 되려면 글을 진짜 잘 써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 특히 조선 시대에는 글 잘 쓰는 사람을 우대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조선을 세운 태조는 무신인데, 그렇지. 예. 태조가 무신이죠. 무신인데 예. 하긴 나라 세운 사람들은 다 무신이지 뭐 왕건도 그렇고 뭐 칼 못 쓰면 나라 못 세우죠 그때는. 그렇죠. 음. 예, 글 잘 쓴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그 임금 대신 글 써서 내리보낸 사람이 동부승지잖아요. 동부승지. 예, 동부승지인데 이 동부승지가 나중에 임의정이 된 사람 참 많아요. 아. 쭉 보면 이력들을 살펴보면 임금 측근에서 일을 했으니까. 동부승지 하다가 예. 임금이 잘 보이거든. 예. 그리고 글씨도 반듯하게 잘 쓰고 예. 그리고 입이 무겁단 말이에요. 예. 임금 옆에서는 입이 무거우실 수밖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요 봄 가을에 여기 오면 걸음을 못 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 길이 처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한복들 빌려 있고. 드레스도 있네. 그러면 한복 응. 뭐 온갖 거 다 빌려줘요 여기. 엄청 다닙니다. 흑백 사진을 또 찍는 데가 있구나. 풍년제 가다. 근데 여기 이제 발 그리는 데는 뭔가 발 마사지 샵을 알 거고. 예, 발을 그리놨네 저 건물에. 저기요. 안마 발 마사지 집입니다. 발 진짜 발 마사지. 조격 카페요. 조격 카페. 자, 따뜻한 물 밑에 담그고 됐다. 커피 마시는. 됐다. 저거 젊은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없는 근데 데가 없어요. 한옥마을이 저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뭐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저건 진짜 안 어울린다. 그리고 꼬치 구이 때문에 여기 시끄러웠어요. 꼬치 닭꼬치 예. 이 꼬치 냄새 때문에 그 꼬치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규제 하냐 마냐 가지고 아 여기 그렇네. 이 안마 조격 이런 데가 있네. 엄청 많습니다. 다니다가 저기 많네. 들어가서 자, 커피 마시면서 조격하는 거. 야, 한 군데가 아니었네. 네. 어? 한 군데가 아니었어. 많은 행복이래잖아요. 많은 행복. 아로마 조격 30분. 아메리카노 이거 무료 제공한다. 네. 가서 조격하면 예. 아메리카노 한 잔 주는 이게 거죠. 또 경쟁이다. 아마 맛있는 커피는 아니지만 아, 저는 무료 제공 붙어가 있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한복 대여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나는 저 궁합 사주 저런 거 써붙인 때마다 예. 내가 저 사람들 사주를 좀 봐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이제 말들이 아, 젊은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거 좋아서. 그 내가 사주를 좀 봐주고 싶다니까. 우리 하도 어릴 때 그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님, 역경 공부를 해가지고 남의 업계까지 그렇게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업계만 챙기셔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그 아이고 상감마마. 예, 그 임금님 옷을 입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아 하는 거는 TVN에서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 걔가 제일 많이 황재승이라는 아 예. 이 개그맨이 가장 많은 게 우와 손에다가 와라고 적어놔. 요오 적으고 얘 아저가 우와. 한옥마을이 전국 곳곳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총 몇 채가 되는가요? 여기가 700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거로는. 700채. 예. 700채 같으면 이걸 그 전주시나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들어 투자가. 예. 근데 그 지원 밭에만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지원들 많이 했죠. 예. 처음에는 지원을 처음에 했죠. 조성할 때. 그래서 오뭐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 여기에 그러면 뭐 달리 들어와서 예컨대 그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 해도 안 그 되죠, 이 여기는. 재능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제한이 되겠네. 예, 여기 뭐 예술가들도 좀 들어와서 살고요. 예. 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 있습니까? 예. 공방하면서 음. 거주하는 데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 그래요. 집들이. 그 이 한옥 마을 같으면 여기에 뭡니까 동장이 있나, 예 관장이 있나, 아니면 그 이사장이 있나 이거. 아, 이제 행정적으로는 여기가 풍남동 교동 일대라고 그래 그러는데 동장 동장들이 관할 구역이 다 있겠죠. 근데 전주시 자체에서 아마요 마을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겠죠. 예, 이거 이 전주시의 상징인데. 그렇죠. 이게 전주시의 세수를 엄청 늘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기 관광객이 여기 많아지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이거 뭐 살았잖아 이 동네. 사는 건 아니고 나흘 동안 살다시피 했더구만. 나흘 동안 살았다. 아니 나흘 동안 여기는 한 번 왔다 간 거고 그때 저 정세균 그래 여기서 뉴스를 전 워낙 많이 정리하고. 만들어냈어. 그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알더라. 그 말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지. 제가 존경하는 전 변호사님 이러면 진짜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 예. 그런 말 안 하잖아. 그게 문제지. 제가 그 말을 하면 진짜 존경하는 하는 거라고 알아두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 말 안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런 말 해야지. 우리는 안 속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애정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요. 마음속에 실제- 그런 게 실제 있어도 그렇죠. 실제 말로 그렇지. 내려면 막 간지러워가지고 특히 그래서 옛날에 이 경상도 남자가 예. 이 커플이 만들어지기가 그만큼 힘들었다. 말을 안 해가지고 특히 부산 쪽에는 예. 예, 그 누가 어디서 만나자면 언제예, 언제예, 어디예, 어디예. 그 이제 말라꺼예, 처음에는 말라꺼예. 완강한 거절, 완곡한 예, 거절인데. 형식적인 거절인데 예, 예. 상대방은 그걸 언제예 이러면 싫어 알아듣고 그렇지. 어디예 이러면 장소를 장소를 알아듣거든. 말랄 거예요. 이러면 그걸 꼭 말해야 되나 이까. 아, 이게 거의 다 온 거 여기 같은데 정말 우리 촬영 장소. 정말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예, 여기가 밤에 조명도 예, 길 하나 하나도 다 예. 층이 다 들어가 예. 있네. 쭉 보니까. 그게 약간 예,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불 들어왔다 나왔다. 약간 한옥 테마파크 느낌이에요. 예,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복 빌려 입고 막 가장 다니면서 꼬치구이 사 먹고 예. 저거 카페에 가고 와서 한나절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의 관광 그렇죠. 그 소재로 예, 제대로 만들어낸 성공한 케이스겠다. 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 예. 좋아해요 여기 오는 거. 사실은 전주의 한옥마을이 아니고 이 한옥마을이 전국에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만한 규모로 투자하기가 어렵죠. 원래 여기가 한옥이 많이 예. 있던 데니까 예. 가능한 거죠. 지금 서울의 북촌을
전통적으로 있는 집을 그렇죠. 제대로 좀 예. 수리하기 바빠가고 그렇죠. 난리가 나 있고. 그리고 새로 집을 지을 예. 땅도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거기는. 옛날에 그 오래된 골목, 예. 우리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하던 오래된 골목이 있었거든. 많았죠. 예. 그 근처에 보면 군데군데 아주 오래된 한옥들이 있었어요. 대청마루가 있고 안에 작은 마당들이 있고 하는 오래된 이 한옥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종로에 옛날에 그 투코리안즈 집에서 하숙을 했거든. 예. 김대강 선생 집에서 그 어머님 계시는 데서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일대에 그런 한옥들이 많아요. 인사동 주변에 관운동 인사동 주변에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동 가보니까 다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는 교복도 빌려줍니다. 색동적으로도 빌려줍니다. 그렇네. 옛날 교복들 야, 교복인가? 예. 그 재밌네. 교복 빌려준다는 게 그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그 옛날에 여기 후크 채우는 교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에 한 번씩 잠겨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겠다. 이런 교복 빌려주는 데가요. 응. 저 한양도성 동대문인데 거기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교복 빌려 입고 한양도성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요.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 군복은 다 갖고 있어요. 아, 예비군복도 빌려줘요. 군의 전복도 나도 전투복은 없는데 전투복은 뭐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정복은 집에 있어요. 보니까. 그 교복 빌려주는 데 보면 선도부 완장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채워서 빌려주기도 하고요. 아, 다른 지역에는 선도 참 딱. 선도부 예.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선도부가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고 뭐 무슨 부라고 그랬나? 선도부라 그랬는데 저희 예. 때는. 근데 그 선도부에 있는 애들이 전혀 선도와는 반대되는 행동 가장 많이 하는 애들 아니야. 일진들이 선도부를 하죠. 사회로 치면 가장 선도와는 거리가 먼 애들이 이 간판들이 다 재밌다. 예.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반갑고 고맙고. 여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동네도 지금 보릿고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금연거리 이런 거 보면 좀 황당해요. 아, 예. 이 금연거리를 저렇게 규제를 길거리에 붙인다는 게 시민 의식이 높으면 당연히 이런 길에는 목조로 된 데가 많고 그래서 당연히 담배를 아, 여기는 목조 건물이 많아서 특히 예, 여기는 피우면 화재, 안 된다. 여기는 큰 불 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알면 되는데 저런 걸 꼭 금연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피워라 과태료 물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써붙여 놓는 걸 그것도 간판처럼 만들어서 써붙여 놓는 거는 좀 보기가 그래요. 여기는 숙박이죠. 이런 간판이 이쁘죠? 예, 이뻐요. 이런 간판이 느낌도 좋고 우리 촬영지 여기 같은데? 그런데 그죠? 참여람이 우리 가는데 여기 같은데? 참여람 다 왔네요. 다 왔어요. 오, 여기 공방이구나, 1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인테리어 합니까? 소품. 음식은 뭐 사왔어요? 오늘 또 콩나물국밥하고 콩나물국밥은 갑오징어, 먹태 이런 거 사왔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먹을만한데 여기가 왜 갑오징어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 콩나물국밥에 갑오징어가 여긴가 보다. 여기. 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사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시간에 이제 끝날 마무리 시간에 마무리할 가라. 시간이구나. 아침에 일찍 열으셔가지고 예. 점심 때까지. 네. 저희 국밥 사러 왔는데 국밥 사러 오셨어요? 예. 저희 5명 먹어야 돼요. 5명 5인분요? 예. 예. 그럼 포장을 해드릴까요? 예, 포장으로. 예. 저희가 포장 용기가 예. 이거거든요. 예. 이건 3, 4인분. 이건 두 2, 군데 나눠서 3인분. 해주시면 예. 되겠네. 이따 해드릴까요? 3개, 2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죠? 예. 저기 갑오징어 데친 것도 들어가죠. 예. 그거 꼭 넣으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여기다 같이 넣어버리면은 맛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따로 넣어. 따로 담아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넣어서 먹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조금씩 가서 넣어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넣어도 되고요. 넣어버리고? 예, 이제 파하고 오징어만. 파하고 오징어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모주도 해요? 예.
모주도 한 잔씩 맛보게 좀 적당히 담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모주 직접 만드세요? 예, 예. 제가 역시 끓여요. 그렇구나. 예, 하십시오. 예, 예. 시장에도 사람이 적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 11월 달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12월 달 들어서 반 이상 줄어드는데 오늘 더 없네. 연말 연시에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아 근데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러게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오래 갈 줄 태산이네. 몰랐네. 예, 예. 갈수록 더 태산이네. 예, 저희가 포장할 때는요. 국밥은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 넣는데 콩나물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가서 예. 나눠서 먹게. 예, 콩나물 넣어서 포장 같이 해보면은 아삭아삭 맛이 없어요. 죽어버려요, 순이. 감사합니다. 그럼 그대로 해드릴까요? 예. 예. 제가 가서 딱 해서 예, 먹겠습니다. 예, 예. 모두는 막걸리를 끓여서 하는 거죠. 예, 예. 뭐 넣고 끓여요? 모주에는? 뭐죠? 네, 집마다 대추. 다른가? 그렇죠. 대추, 생강, 대추, 감초. 생강, 감초. 예. 감초 들어. 그래서 예. 단맛이 나는구나. 예, 그 정도 맛인데요.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 반찬은 어떻게 하실까요? 찬요? 예. 찬 뭐 주는데요? 원래 원래요 저희가 김치, 깍두기, 젓갈 종류. 젓갈이요? 예. 예. 젓갈은 무슨 젓갈? 오징어 젓갈, 갈치 속젓, 새우젓, 장아찌, 우장아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줘요. 예, 젓갈을. 6가지. 예, 여기 콩나물국에다가 음, 이제 싱거우신 분인데 새우 넣으신 분도 있고요. 음. 또 밥하고 김하고 싸서 또 드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주십시오. 걷다 새우젓 좀 넣어서. 주는 거 다 주십시오. 맛있게 먹어야죠. 예, 예. 어, 넣으시고요. 이건 2면 넣고 3면 조금 더 넣고요. 뭐? 그럼 갖고 와야지. 이거는 신김치 쓰는 거예요? 묵은지? 묵은지 아니면 보통 묵은지? 2, 3년 묵은 거. 오래 묵은 거네. 예, 예. 일단은 파 조금에다 넣어드릴게요. 예. 따로 드렸는데 이렇게 넣고요. 소금이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으네. 잘 안 맞죠? 예, 이게 밑에 게 늘어졌나 봐요. 뜨거운 거 담으니까 밑에 게 늘어져 가지고 예, 됐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얼큰하게 드신 분은요. 예. 제가 일단 고추를 넣었거든요. 예. 고추를 다 넣고 청양고추? 드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갈 때 그리고 조심해서 들고 가면 되니까. 김치 깍두. 그럼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달걀? 계란 드셨는데. 그 원래 수란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요. 이렇게 포개하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렇게 원래 포장은 이렇게 안 가져가시거든요. 계란이랑은. 예, 이거 그릇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요거는 먹고 나서 갖다 아, 드릴게요. 잠깐만. 움직거리니까 딱 옆에도 안 움직거릴 것 같고. 잠깐만요. 사장님 요새 손님들 밥 잡수러 와가지고 뭐 선거 얘기 좀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들어보시니까? 그전에는 안 그래도 요즘에는 대통령 후보감을 하나 믿을 분도 없고 누구를 째게 할지 모르겠다. 아, 그래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 근데 이게 전라도 쪽은 예,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파란 색깔. 예, 예, 민주당 많이 하죠. 그쪽 지금도 근데 그쪽을 많이 유지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없다. 어, 찍을 분이 없다.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믿음 가는 분은 좀 이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가 좀 낫다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도 음. 그래도 말하자면 그 시에 살림을 해보신 분이라. 예. 요 그래도- 갈치속젓이랑 예. 오징어 젓갈이구나. 예. 그분이 좀 낫다. 그래도 그분이 좀 야, 집안 살림 해봤기 때문에 어. 좀 낫지 않냐. 아 이제 행정을 예, 해봤으니까. 예. 무엇이 어려웠고 뭐 서민이 어쨌다는 거는 대수 알 수 있지 않냐. 자기가 그 경기도 이제 경기도지사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이제 그 국민들을 거시기에 영화했을까 조금 그래도 실력을 아는 사람은 그쪽 분이 아니시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민주당이 좀 세니까. 몇 분이면 8-9명은 그쪽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놀러 오면 밥 먹으러 올게요. 예, 잠깐만 모주랑 또 드려야지. 예, 이거는 모주. 모주. 김 줬어? 응. 중요한 걸 빼먹을 뻔. 예. 잠깐만요. 전원책 변호사님 들으시면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말씀이네. 가지고 가시세요. 흔들어서 드세요. 흔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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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예예예. 예. 저희 먹태 주문한 것도 가지고 가고 예. 손님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예, 그래요. 예, 괜찮겠어요? 예예. 예.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 어머님 원래 연세가 몇이나 되셨어요? 저요? 72살이에요. 아, 꼿꼿하시네. 아니요. 아주 그냥 똑바르세요, 아주. 그러게요. 오히려 더 살찌어 보이시네. 테레비는 좀 말라고. 지금 막 저 거리두기 강화돼 가지고 예. 손님이 적죠.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네. 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린 먹태 챙겨 주시고요. 예, 예. 손님들하고 잠깐 얘기 좀.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전주 사시는 분들 맞으시죠? 네. 다행이다.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네. 오, 계란찜에 먹태. 식사는 하셨대요? 아직도 못했죠. 이제 해야죠 가서. 저희 오늘 저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대통령 선거 민심 탐방하러 전주에 왔거든요. 그러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방역 강화돼 가지고 막 많은 분들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맥집 가서 그래도 한번. 저희도 일찍 먹고 가려고 해도 또 이렇게 오고. 아 금방 갈 거예요 저도. 그 전주 사시는 분들로서 다음 대통령이 이거는 좀 신경 진짜 많이 써서 이거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전 집값 정도? 집값. 집 이게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네. 아무래도 지금 제 나이대가 이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30대. 네. 집에 대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는데 내 집 구하기 그지. 부동산. 어디 가나 그 얘기는 다 어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지. 지금. 예. 저는 육아 출산 육아. 아이들 키우는 힘드니까. 여기 전주 이 전라북도 지역 주변의 어른들이나 이런 말씀 들어보면 혹시 그 본인들 말고 일반적으로 이 전주 쪽에서는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어르신들 관심사요? 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회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이런 건 지금 전국적인 거고 출산 육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특히 전라북도나 전주 쪽에서 관심 가진 사항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니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선임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저희 얘기만 들어주시니까 저희 얘기에 공감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회사 다니고 회사에. 회사 다니고. 그러시구나.
이제 언론 보도로는 전라북도 지역은 저 이제 새만금 저 땅이 몇십 년째 지금 아, 세모. 그 방황하고 있어서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군산이요. 방치되고 거의 잊혀져가는 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놓아가고 있고 한 번씩 가면 좋던데 새만금. 아 가끔씩 놀러 가면 좋다고요? 거기 길도 뻥 뚫려 있고 좀 나쁘진 않긴 한데 이제 거기 주민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만큼 거의 캠핑지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 아직 이제 갯벌이 죽어서 땅이 된 지역들을 어디다 쓸 건지를 원래는 처음에 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확정을 못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자주 오세요 이 집에? 저한 5, 6년 만에 오는 거. 이 집을? 여기 친구 와가지고. 그렇구나.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이 동네를 코로나 때문에 놀기도 못했는데 김상 혼자 빨리 먹고. 그래요. 나 때문에 지금 드시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 이제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전국 어디를 가나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출산휴가 지원 이런 쪽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청년들은 어디 집을 어떻게 장만하지 그거 많은 것 같고. 관심사가 앞으로는 어른들이 뭐 관심 있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혹시 저 같은 사람 마주치면 바로 답탁 나오게. 이게 마주칠 일이 이게 살면서 있을까요? 저 30몇 년 살면서 처음인데. 그래요. 그러면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보내세요. 그럴까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먹태는 이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구나. 네. 음, 갑오징어도 여기다가 갑오징어도. 계란말이도 그렇구나. 만능 소스네. 마약 청양고추랑 통깨랑 네. 들어가고 밑에는 비장의 소스. 소스. 사장님, 예. 이렇게 꼿꼿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꼿꼿 하시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가게여서 예. 어머님이 기를 막 받으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럼 먹태는 잘 챙겨서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태 잘 챙겨 오세요.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1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시즌2 이 첫 방송이 또 오늘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있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자, 정치합시다 시즌2에서는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호남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북의 대표 도시 먹과 맛의 고장 전주를 찾았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그대로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시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얼굴 좋아하시네요. 소개하는 게 가나다 순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로 우리 하죠. 그러면 네. 전부 다 뭐 황씨나 자,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 박상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잘들 지내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다 정말 그대로세요. 1년 9개월 그냥 잘 쉬시고 그러셨던 것 같네요. 네. 본인이 그렇죠? 그대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얘기도 한 말씀 해주셨어야죠. 아유, 자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정치합시다 2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바로 저희 그 총선 개표 방송 때 저희 이제 정치 논평
비평 좀 중단하겠습니다 하셨다가 정치합시다 2로 다시 복귀를 하신 건데 그동안 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왜 그럼 그때 왜 그 중단 선언을 하셨던 건지 그때 생방송 중이라서 제대로 못 여쭤봤었어요. 아 그때 뭐 예측을 함부로 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 한 게 뭐 누구한테 피해가 갔나 그런 거 있어서 네. 그랬고요. 자, 한참 쉬었고 네. KBS에서 돈도 준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예. 네, 좀 오래 쉬시긴 하셨네요, 네, 진짜. 아무래도 출연료 네. 그동안 낚시 좀 즐기시고 이러시면서 예. 어부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늘 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변호사님은 뭐 여전히 사랑받는 보수 농객으로서 유튜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네. 열심히 안 해요. 굉장히 일주일에 3번 아니면 4번 찍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 뜨단 바 있어서 네. 입을 닫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뉴스 앵커를 하면 네. 어디 패널로도 못 가. 그렇죠. 그 방송국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이 실직자가 되어서 변호사 사무실 안에 찾아오는 고객도 없이 이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나도 유튜브를 하자.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두 분은 1년 9개월 동안 어둠의 세계에서 지금 계시다가 이제 아니, 밝은 지상파 방송으로 나오신 거네요. 내가 무슨 암흑가에 뭐 보수를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이상한 말씀을. 대환영입니다. 진짜 너무들 다들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 두 분의 또 어떤 그 피 튀기는 논쟁 오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그럼 그런데 그 낚시하면서 고기를 얼마나 낚아봤어요? 낚시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낚은 고기의 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강태공처럼 저렇게 또 본인을 아무나 안 낚아주니까 결국 다시 정치합시다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 변호사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 말씀하시면 아니 강태공이 그 낚싯대를 데리고 있었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나이가 8이었잖아요. 80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좀 더 낚시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월을 낚으십시오. 자, 뭐 지금 추위가 좀 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정치합시다 좀 하시고, 예. 네, 이제 날씨 풀리면 좀 다니시는 거 그래야죠. 네. 잡아둡시다 오늘. 네. 정치합시다를 5년 내도록 하도록. 자, 정치합시다 시즌 2의 문을 여는 이제 민심포차 저희가 KBS만의 검증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 지역의 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첫 지역으로 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점, 네, 어떤가요? 호남. 모든 지역의 민심이 똑같이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질문을 하고 나서 왜 저쪽을 먼저 쳐다봐요? 제가 먼저 대답해 아니 제 의견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우편향적이라서 몸이 자꾸 이렇게 가면 네, 좀 좌편향으로 좀. 이 방송 네. 시작부터 이렇게 편향적이어서 어떻게 이게 튀겠습니다. 찍겠습니까? 그냥? 다시 물어보세요. 네. 자, 호남을 저희가 첫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호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죠, 우리 변호사님? 아니요. 호남 민심은 뻔하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겠어요? 처음에 찍을 때는 뭐 충청도로 가든가 아니면 울릉도로 가든가 이래야지. 근데 왜 여기 전주에 와서 첫 방송을 하는 겁니까? 저는 KBS의 의도가 하나 좀 보인다는 생각인데. 아니에요. 기선제압을 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작가님께서 네. 처음에 충청도로 가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조금 먼 데부터 이렇게 좀 돌자 약간 그런 의미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경쟁 지역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스윙부터 이런 지역은 좀 나중에 빼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영남으로 가겠죠. 영남으로 가죠. 유 작가가 충청도로 가자 한 것은 이 민주당 경선 흉내 내려고 충청도로 가자고 한 것이고 사실은 이 충청도보다는 꼭 가겠다면 저는 오히려 경기, 인천 민심을 먼저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거기는 참 재밌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뭐 전문가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오락가락해요. 거기가 가장 많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이가 윤을 앞서고 어떨 때는 또 윤이 이를 앞서고
그래서 수도권 민심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재밌어요. 인천이 또 다르고 경기가 또 다르고. 그래서 그쪽 민심을 좀 나는 세분화해서 인천도 가보고 근데 수원도 가보고 하는 게 재밌지 않느냐. 또 인구도 거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임박해서 가는 게 좀 안정성이 있죠. 아니, 우리가 사실은- 일찍 해버렸는데 이때 왔다 했는데 그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좀 가까운데 아직 일찍이 남으면 먼데 가자 이런 취지였지. 저희가 버스 타고 4시간에 걸쳐서 지금 4시간 걸렸죠, 거의. 엄청 멀리 왔으니 오늘은 좀 호남 민심에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호남 민심하려면 광주로 가야지 왜 전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대표님, 호남 민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니 호남 민심이야 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된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180석 예측해서 아주 곤란해지셨다 그랬는데 정치권의 문호라는 변명을 얻으셨고 저는 여론조사를 대충 보다가 정치권 펠레가 돼서 이번에는 우리 정한울 박사가 조사해 갖고 오는 데이터를 아주 충실하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호남이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처음에 경합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긴 했지만 초기에 제 생각은 호남이 어떻게 갈 거냐. 2016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23석이나 했으니까. 근데 제 느낌은 그때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재인 후보가 한 65% 좀 얻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안철수 후보가 한 65%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호남 민심이 뭐 기회주의적이다, 뭐 권력지향적이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이 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일체감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그런 후보들이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호남도 상당히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의 민주당 지지 그 표심과 이 호남 어떤 표심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상호작용이라 그래야 될까 연관이 좀 돼 있지 않나요, 정한울 박사님? 뭐 예전 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호남 거주자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의 이제 그 타 지역 거주자 이게 상당히 좀 상관성이 네.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예전에는 여론조사할 때 꼭 고향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특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향 정체성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약화됐고요. 그래서 과거만큼의 좀 그런 정도의 이제 좀 강한 일관성,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좀 사실은 인구 구성으로 보면 지금 호남 인구가 이제 계속 줄고 있고 전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 여당의 어떤 핵심 지지기관으로서 일단은 핵심 지지기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좋을 때는 모르지만 나쁠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당원들이 이제 그 호남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이 실제가 그런 어떤 인구 구성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호남을 선정했을 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그 여론조사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던 그런 호남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변화를 좀 느끼시죠? 근데 제가 뭐 비밀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건데. 아이고 오늘 또 저희가 지금, 공개할 여론조사도 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글쎄 지금 그동안에 여론조사마다 워낙 이제 차이가 그렇죠. 크고 한데 일관된 흐름 중에 하나 보이는 것은 TK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30%를 넘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이거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 호남 특히 전북에서 윤석열의 그 지지가 20%가 넘느냐 하는 것이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실제 그동안 나온 데이터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갔다가 내려오는, 그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이재명이 TK에서 얻는 표심은 아마 20% 내외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쪽 호남에서 얻는 표심이 10% 정도, 그 정도만 돼도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표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과거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은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아까는 정 박사님에게 하나 궁금한 게, 호남의 전체 인구가 타양 출량한 분들까지 계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은 저도 구하려고 아니 많이 가령 노력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 PK 핵심 지역인데도 거기 보면 호남 출신이 한 23% 내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선거할 때 보면 이 민주당의 그 지지표가 거의 20% 25% 사이예요. 나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연관성을 나는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봤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 그분들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 가령 뭐 강북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그분들의 그 구성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드러내요. 관악구라든가. 그런데 가령 그 서초, 강남 같은 데서는 그분들이 구성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과거의 뭐 흐름이 바뀌질 않겠지만, 역시 지난 그 총선 때 보면 서초구 하나 빼놓고 나서 그 지난 그 지역 그 지방선거 때 보면 서초구 하나 빼놓고 나서 구청장들이 전멸을 해버렸잖아요. 심지어 강남구, 송파구도 다 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그 과거처럼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 어릴 때 여촌야도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삼김 시대 때 보면 문자 그대로 지역별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 이렇게 완전 나뉘는데, 이제는 그 삼김의 시대가 이제 문자 그대로 점점 흔적이 옅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남 민심을 사실 살펴보려면 제 판단에는 전국 민심을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국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과 연관해서 호남 민심을 해석해야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의 주요 후보의 지지율보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현재 전국적 상황이 어떠며 왜 이런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다음에 호남 민심을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치합시다 이제 민심포차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민심을 살펴보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는데, KBS가 이제 선거 전까지 6번의 기획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요즘 뭐 느끼시다시피 워낙 또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도대체 어디에 그 기준을 맞추는지 모르겠거든요. 정하늘 박사님, KBS 여론조사는 타 여론조사 기관과 다른 점, 또 차별화되는 점은 뭘까요? 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들이 과거에 공표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반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특징들을 보면 지금 사람이 직접 이제 면접을 하는 면접조사하고 기계음을 통해서 녹음된 기계음을 통해서 전화를 면접을 하는 ARS 조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의 좀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미결정층이나 무당파 이런 것은 상당히 적게 나오는 이런 특징이고, 면접원이 하는 조사들은 반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고 무당파나 미결정층이 많이 잡히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KBS 조사는 사람이 하는 면접 조사라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거는 뭐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ARS 조사는 이론상 과학적 여론조사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ARS 기계음으로 하는 조사 같은 경우 사실 받자마자 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응답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그 당파성이 강한 고관여층이 이제 좀 과대대표되는 이런 특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결정층이나 무당파층의 이제 그 과소대표로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하는 조사를 하면 사실은 응답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툭 끊고 이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제 그
그 응답률을 기록하면서 좀 중도 성향, 네. 좀 그 태도가 약한 유동층이 이제 그 잘 잡히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표본도 좀 많나요? 표본 수도? 표본수는 뭐 일반 조사하고 똑같고요. 진짜? 예. 네. 근데 이제 KBS 조사를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 조사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할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 총선 때 정치합시다도 그랬지만 전국 조사 1000샘플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 조사 1000샘플을 하면 저도 기자들한테 질문 참 많이 받는데 호남에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대구 경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남도 한 100명 정도 할당되고 대구 경북도 한 100명 정도, 충청도도 한 100명 되기 때문에 지역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이 한국 저 KBS가 하는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을 1000샘플로 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읽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1000샘플 따로 했잖아요. 전국 1000샘플도 하고 여기 1000샘플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ARS와 전화 면접의 차이는 정치 고관여층이 ARS에 더 응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한국 갤럽에서도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만 마지막 질문에 그걸 넣어요. 정치적 관심도를 물어서 그 고관여층만 따로 보면 ARS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조사도 지금 이번에 보면 정치적 관심층을 따로 묻지 않습니까? 갤럽만큼 차이 나진 않지만 약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그 안심번호를 주로 지역 단위 조사에서 지역 단위 표본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에서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 안심번호는 지역성 연령 그 계층별로 이제 그 적당한 샘플들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RDD 조사나 뭐 가구 전화 조사에서는 20대, 30대가 사실은 과소대표돼서 그걸 가중치로 보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심번호제 번호제를 도입하면서 20대, 30대 그리고 특히 여성층의 어떤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보다 이제 전체 여론에 가까운 대표성 있는 이제 표본을 얻게 됐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의 좀 차별화된 여론조사와 또 깊이 있는 분석, 또 두 분의 재미있는 입담이 합쳐져서 정치합시다 시즌2니 더 알차졌으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은 이 전주 음식이 또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작가님이 그 여기 또 대표 음식들 찾아서 나서셨다면서요. 굉장히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는지, 어떤 분들 어떤 얘기 나누고 오셨어요? 네. 우선 남부시장 네. 그 콩나물 국밥집 가서 국밥도 좀 사고요. 잠깐 얘기도 나눴는데 어떤 얘기들 하세요? 그 연세가 좀 드신 사장님이 손님들이 오면 이제 선거 얘기를 꽤 하신대요. 하시는데 예전과 다른 점은 확 마음에 들어서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경우가 좀 예전보다 적은 것 같다. 그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누구가 좋다 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누구가 좀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 없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가맥집, 그러니까 슈퍼 안에 가맥집. 네. 요즘 그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가맥.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슈퍼 간판이 있고 이쪽에는 식당 간판이 있고 이렇게 슈퍼 안으로 들어가서 식당이 있어요. 그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가맥? 가맥. 네, 가맥. 네. 그 길거리 맥주집. 여기 전주 한옥마을 요 입구에도 쫙 다 가맥집.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동네 가게 앞에 의자 내놓고 맥주 마시고 안주 내고 가던 데에서 그럼 근데 왜 길맥집이라 안 하고 가맥집이라고? 가게 맥주. 가게 아, 맥주예요. 가게. 길가짜가 아니라. 네, 가게 맥주.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가 섞인 말이네. 가게 맥주.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밖으로 안 나오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다 안에 있죠. 맥주를 가맥집도. 그러면 그 집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맥주는 그냥 보통 맥주요. 맥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뭐 안주도 제가 간 집은 저 명태 말린 거, 네. 저거 흑태 뭐 황태 뭐 이름이 많잖아요. 간판이 뭔데? 간판이 무슨 슈퍼예요. 그 슈퍼인데 그거 팔면 그 글쎄요. 일반 법령 음식점과 그건 이제 뭐 허가를 다 냈겠죠. 네, 그래 가서 거기서 손님들하고 얘기 좀 나눠봤어요. 가맥집에서 네. 이 전주까지 와서 네. 우리 저희 작가님께서 다녀오신 그 장면은 이제 우리가 편집을 통해서 본방에 나가고 그걸 좀 보면서 저희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네, 그 지금 가맥집에서 지금 갔다 오신 곳에서 음식을 좀 직접 사오셨는데 와 지금 이게
가맥집에서 사오신 그 안주고 우리 먹지는 않고 보여드리기만. 아니, 저 건너편에 있는 게 뭔가요? 콩나물국이요. 아니 콩나물국. 이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지금 우리 5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빠지면 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 묵찌발을 해서 한 사람을 빼고 아 그렇네요. 예? 한 그러지 사람만 말고 빠지면 되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만 드리고요. 아니 그건 우리가 이따 끝나고 우리가 먹도록 하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건 더 위반이지. 최원정 씨가 빠지고. 끝나고 나서 위반하겠습니다. 최원정 씨만 빼고 우리 아마 보는 분들도 답답하실 테지만 저희도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을 눈으로만 네, 이렇게 눈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인지. 저쪽 가에 있는 게 콩나물 국밥인데요. 여기 남부시장식은 이제 토렴하는 거예요. 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밥을 직접 넣어서 예, 이제 나중에 콩나물 따로 육수 따로 이렇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콩나물을 넣고 토렴하고 거기 갑오징어 총총 썰어서 데친 거 총총 썰은 거 좀 넣고 그다음에 그 김 올려서 먹기도 이 하고요. 레시피를 제대로 못 외워왔구나. 술안도 줍니다. 술안. 그 예, 이제 스텐 그릇에 이렇게 반숙한 있어요, 저기? 예, 네. 그 계란에다가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김가루 싹 올려가지고. 김가루가 아니고 그 조미김. 조미김. 그거를 반 말아서 콩나물하고 같이 젓가락으로 탁 싸서 이렇게 탁 먹으면 아주 제맛입니다. 네네. 술 안에도 김을 뜯어서 넣어서 맞아요, 먹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게 저 콩나물 그거 저기 병에 든 거는 사실 모주입니다. 모주. 코리안 뱅쇼. 저게 막걸리에다가 이제 무슨 뭐 생강, 대추 이런 거 누구 끓인 거죠? 예, 뭐 생강, 대추, 감초 집마다 좀 다른데 계피 뭐 이런 거 넣고 끓여서 그 알코올은 거의 다 날아가고 없고요. 아니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건데 뭐 이렇게 자꾸 가지고 나오세요? 보여주세요. 놨다가 네.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아 이게 콩나물 국밥. 예. 근데 김도 안 넣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뭐 김가루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베이스인 거죠. 김을 딱 네. 얹어서 탁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주 남부시장에서 이제 상인들이 새벽에 해장하는 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전 국민이 즐기는 메뉴가 됐어요, 그죠? 좀 끓이는 콩나물국도 있는데 이건 토렴식이고요. 네. 아니 해장 좀 자주 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이거 좋아하실 메뉴 같은데 뭐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신 제가 것 같네. 지금 그 10년째 네. 이 집에서는 주방장을 합니다. 아침 주방장. 실제. 아침에도 밥 잡수세요? 예, 저는 아니 내가 밤새워서 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하는데 제가 그 음식 재료로 솔직히 이 콩나물 참 좋아해요. 근데 콩나물 아주 쉽게 상합니다. 콩나물이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쉽게 상해요. 그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이 신선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신선해야 맛이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을 잘 데치면 이게 온갖 재료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비빔밥에도 쓸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냥 무침도 하고. 예 무침 뭐 여러 무침 하는데 함께 쓸 수가 있고. 새우젓 넣으면 국물에 국대고. 이 남자가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셰프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오, 전 셰프 되신 거예요? 내가 그 만드는 음식 중에는 레시피가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먹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드리기로 하죠. 좀 이렇게 좋은 날 저희 좀 초대해서 쫙 이렇게 좀 잔치를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은 초청을 못 해요. 아니 근데 전주하면 뭐 피순대도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좀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비빔밥. 우리 사실 지금 녹화 직전에 전주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아 이게 다르구나 확실히. 현지에서 먹는 비빔밥 맛이 서울에서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전주 비빔밥은 왜 유명한 거예요 도대체? 전주 비빔밥도 콩나물이 들어가죠. 콩나물 콩나물 안 들어가는 비빔밥은 참 드물걸요. 그러네. 콩나물 약간씩은 다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소고기 고명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예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참, 네.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먹어본 그 전주 비빔밥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서 네. 이 대구 중앙로에 옛날에 전주 비빔밥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구에 계엄 때 계엄 검찰관을 했는데 한번 배가 되게 고팠는데 그 일하러 갔다가 오다가 너무 참을 수 없다 해서 혼자서 그 비빔밥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 비빔밥 딱 비벼서 이렇게 딱 둥글게 딱 만들어 갖고 이 큰 그릇에 딱 가운데 놓고 그 계란 하나 통 얹어 갖고 딱 내놔요.
그런데 내가 먹어본 비빔밥은 그날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전주 난 그게 오리지널 전주 비빔밥인 줄 알았어. 야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이랬는데 사실 그 다음에 전주에 와서 비빔밥을 이 집 저 집 먹어보면서 아 전주 비빔밥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나오는 게 다양하고 그 전주 비빔밥도 여러 종류다. 전주의 민심도 여러 종류다. 그렇죠. 예. 그 비빔밥은 또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왜 정치인들 이렇게 무슨 회동하면 뭐 꼭 비빔밥이 메뉴로 나오고 뭐 우리 화합합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음식 아닌가요? 그게 약간 비빔밥이라는 단어는 정당에서는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시각에 따라서 긍부정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합, 통합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빔밥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네. 다 넣어서 비벼서 하나의 맛으로 어우러지니까. 근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없이 그냥 이해관계를 쫓아서 막 모여서 한다. 그냥 막 섞여버린다 그냥 예. 의미 없이. 그러니까 맛있는 이게 도대체 뭐가 모인 거냐? 정당이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비빔밥 정당이라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양면이 있는 표현이고. 그래도 그게 사실 비빔밥은 좋은 얘기. 보통 그럴 때 잡탕밥이라고 하지 그렇죠. 잡탕밥과 잡탕밥과 비빔밥은 좀 다르죠. 비빔밥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쓰는 걸로 아니 전주까지 그런데 오셔서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그 내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 방송 평론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과거 민주노동당 있잖아요. 민주노동당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당시 민주노동당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결사체로서의 정당은 참 드물어요. 네. 전부 다 출세와 입신 영달을 위해서 모이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하겠다면서 많이 이 기존 정당에도 들어가고 자신들도 청년당부터 많은 정당들을 만들곤 하는데 그 젊은 정치인들 만나서 내 얘기들 들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뚜렷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난 이걸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겠다. 나 자기 희생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의 소민 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이래서 여기저기 막 모이들어. 그러면 하나도 놓치기 싫어요.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내가 지금 기존 정당 중에서 말하자면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그리고 저 국민의힘을 보면서 똑같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당이 마찬가지 아니냐. 앞으로 다시 권력을 재창출하든 정권을 탈환하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같으면 제일 먼저 한 게 보수와는 거리가 먼 김종인을 총괄로 놓고 또 반대 진영에 있었던 그 역시 민주당 출신인 김병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넣고 또 누굽니까? 김한길을 새시대 위원장입니까? 새세대 위원장입니까? 새시대. 예, 넣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세 분을 어느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지만은 이분들이 올곧은 자유주의 보수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는 중도 및 한미적 진보까지도 포용하겠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던 뭐 국토보유세라든가 기본소득까지도 바꿀 수 있다. 국민이 원하면 바꾸겠다. 뭐 후한 표론적이죠. 당신들이 원하면 적각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표로의 사람 바꾸겠다. 철학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보면 과연 어떤 이재명과 그 같은 생각을 갖고 모였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부터 본인의 말을 바꿔버리니까 네. 그 양쪽 진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빔밥이라고 해서 정체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탕밥이야. 비빔밥이라기보다는 잡탕밥이에요. 이거는. 잡탕밥이나 비빔밥이나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들긴 한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순수한 거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이란 무릇 이래야 돼. 그래서 이데아 하나 이상으로서의 정당의 형태나 성격이나 뭐 조직이나 정치인의 어떤 행동 양식을 설정해 놓고 현실의 정치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많아.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같은 비빔밥이라도 이제 산채 비빔밥도 있고 육회 비빔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념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유주의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또는 뭐 사회주의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보수주의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현실의 정당은 어떤 이념형, 순수한 이념형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 요소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적어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어느 정도라도 통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넓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네. 아니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큰 두 카테고리 예컨대 자유주의하고 집단주의 하나는 문제가 리버럴리즘이고 하나는 컬렉티비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경계 사이는 사실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뒤섞어 버리면 비빔밥은 좋은 재료를 맛있는 재료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봐서 하는데 만 골라가지고 요걸 넣어야 이게 어울린다 이래서 비비는 것이 비빔밥이에요. 전 셰프가 말씀하시는 잡탕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탕밥도 어울리는 걸로. 아무거나 남아있는 거 다 끓여 그러면 먹고 잡탕밥을 폄훼하는 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중국집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잡탕밥이에요. 이게 예, 잡탕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양 캠프가 다 뭐 이른바 뭐 비빔밥 전국이지만 어딘가는 아니 그 양캠프가 잡탕밥이라니까. 화합과 이제 통합의 기치로 이제 발전할 수 있고 거듭나는 그 정당이 바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빼고 갈까요? 아니면 계속 두고 냄새 갈까요? 나서 안 돼요. 빼야 돼. 그쵸, 자꾸 빼야 될 이렇게 것 같죠. 침이 네. 고여서. 요 음식은 저희가 네, 이거 우리가- 방송 다 마치고 녹화 아니 우리가 마치고 묵집바에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만 대표자로 하자 내보낼까요? 먹고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앉아서 이거- 묵집바에서 이거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밖에 먹고 빼주세요. 있고. 빼주세요. 이거 굉장히 변호사님, 고통스럽다. 우리 네. 빨리 녹화 마치고 빼고 집에 가야 돼요, 할게요. 오늘. 네, 네, 얼른 네. 이거 빼고요. 우리는 9시 반을 목표로. 네, 9시 반에. 아, 저건 뭐 갑오징어 말린 거나 먹태나 다 얼마나 저는 제 자식이 지금 울고 있답니다. 이게 아빠 이게 황태 이게 갑오징어예요? 불의 준이요. 먹태. 이거 먹. 앞에 하늘나라 간 아이가 불의거든. 그래 얘는 불의 준이요. 그래 준이야. 성은전 씨, 전 불의 준이요. 아, 나 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른 거구나. 오징어구나. 저거 이따 끝나고. 웃지 마. 얘 20살 되면 군대 보낼 거야. 강아지 얘기하실 때 너- 제일 순수하죠. 노견이라 입대 못 합니다. 자, 이제 그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하고 여론 봅시다 이제. 이번 대선은 이제부터 모모 선거다. 요거 간단하게 보고 바로 투표 아니 열어주도록 녹화 분량 거의 안 참아. 지금 우리 지금 겉에만 맴돌았어요. 지금 네, 네. 본질로 요거 안 두 개도 들어갔어요. 치워주세요. 요거 두 개도 치워주세요. 얼른. 네. 그래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잖아 이제. 여기 두 개 더 치워주세요. 뭐 이 말 오래 한다고 해서 네, 친구도 네. 많이 주거든. 이게 또 편집하는 건 또 이런 게 좋아. 네, 네, 아무 말이나 네, 네. 해서 편집을 해주니까. 저는 뭐 라이브를 좋아해요. 라이브는 힘들어. 라이브는 정말 아 긴장도가 그래도 라이브 하면 편하잖아요. 딱 시간 딱 끝내면 자, 끝나고. 이제 음식들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75일 남았더라고요. 뭐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자 이번 선거 많은 분들이 참 독특하다, 이런 선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 분께 좀 부탁을 드렸죠. 이번 대선은 모모한 선거다. 예,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대선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말 나왔으니까. 자, 하나, 하는 말인데. 둘, 셋. 네. 네. 자, 자, 20대 세상에.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다? 자, 우리 변호사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는 차악을 뽑는 선거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비호감 선거다. 이게 사실은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게 제 자꾸 제 얘기였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내가 이 얘기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모든 선거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더 아주 거의 한 20년 됐지. 참 오래됐어요. 이 얘기 나온 게 선거 때마다 양 후보들 아니면 뭐 빅2가 아니면 빅3든 다 불만이야.
불만이니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선거는 벌써 한 2달 전부터 언론에 뭐라고 크게 나옵니까? 역대급 비호감 선거. 대급 맞아요. 네. 이 호감도 후보에 따른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여론조사를 가만 보면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70%, 60%막 넘나들고 있다가 이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비호감도가 내려왔어요. 그 말을 억지로 내려온 거야.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박 대표님 거 먼저 볼까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선거다. 그렇죠? 새로운 선거죠. 아니 모든 선거는 새로운 선거죠. 하나만 하는 그렇게 말이잖아요. 성의 없게 쓰실 겁니까? 무슨 근데 의미죠? 이게 야, 정말 무성의하다.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의미의 선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나 정당이나 이슈나 이런 선거는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선거 때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새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선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30년 이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유권자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2030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MZ세대가 유권자의 유권자 파워로 올라왔고 이것도 처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당 일체감이 없는 영선 대선 후보들이 뽑히고 영선 당대표가 뽑히고 정당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의 선거가 된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힘을 못 쓴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이슈가 전통적인 의미의 이슈가 아니에요. 팬데믹이나 AI 시대가 돼갖고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슈도 과거엔 본 적이 없는 그런 선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마트폰 선거예요. 지금 저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뭐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영상에도 막 찍히고 녹취 파일도 나오고 과거 어느 정치인도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혹독하게 노출돼 본 적은 없어요. 그분들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 정도로 들이대면 거의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들립니다 다들.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과거 우리 1987년부터 해왔던 선거는 2012년 정도에 종을 치고 2017년 탄핵 선거는 좀 과도기적 선거고 이번에 뭔지 모르지만 선거 패러다임 자체가 선거 운동 방식이나 이슈나 이 모든 게 새로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네, 정원일 박사님. 저는 네. 사과 경쟁 선거다. 아, 사과 경쟁. 사과하느라고 바쁘죠, 양진영 선생님. 예,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후보들이 이렇게 선거 경쟁 과정에서 사과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사실은 뭐 요즘은 거의 연일 사과를 하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 근데 이게 사과할 일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일인데 근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건 이제 반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대안을 만든다면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막 밀어붙이는 좀 그런 게 오히려 최근 또 상당히 문제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양면이 있듯이 사과할 일이 줄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변한다면 그것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우리 한국 정치의 사과와 반성의 문화를 좀 기여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유 작가님은 정책이 승패를 가르는 선거다. 이거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나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변호사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렇게 무슨 사기치냐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본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 대결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현재 주요 후보의 지지도를 보면 팽팽하게 붙어 있어요. 맞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반을 반영하는 바람에 그쪽 지지자들이 너무 전화를 열심히 받았어요. 한 2달 동안. 그 예비 경선 때부터요. 컷오프 할 때부터. 그래서 그 보수 진보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거의 3대2, 4대2 비율로 보수 쪽이 많이 표집이 됐거든요. 그 국면이 지나가서 이제는 2달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2달간 여론의 변화가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지금 이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양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데 양쪽 진영도 결집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빅2 후보의 약점도 많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팽팽한 선거인데 뭐가 이걸 기울어지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팽팽하게 계속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빅2 후보의 정책의 차이가 하나씩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조금씩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어느 쪽으로인가 살짝 기울어지는 선거로 판별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의 선거인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그 박빙의 차이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은 정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꼭 이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는 그 우리 박 선생님께서 내신 그 새로운 선거라는 걸 처음에는 좀 우습게 보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번 선거에서 큰 이슈가 몇 개 아니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외부 요인 이걸 우리가 팬데믹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또 하나 가령 부동산 문제 그리고 후보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문제 뭐 이런 걸 꼽을 수 있다면 그중에서 팬데믹 같은 것은 진짜 새로운 선거의 바탕이에요.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거하면 군중 집회에서 보면 뭐 작은 데서는 몇천 명이 모이고 많은 데서는 뭐 100만까지도 모였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100만 인파, YS 100만 인파, DJ 100만 인파 막 이러고 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쫙 이렇게 어떤 흐름 형성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은 사람이 실제 모이지는 못해요. 어떤 실내 집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통한 어떤 메시지 전달 그리고 이 개인 치부 들추기 이런 게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선거. 네. 나는 그래서 보기보다는요. 지금 정책이 선거를 좌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 맞춰서 누가 더 이게 이 네거티브에 적절히 잘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 네. 이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투표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같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제가 변호사님 위에 투표하겠다는 거야. 변호사님 진단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결과 지금 팽팽한 거예요. 그 결과가 팽팽하다. 그 결과가 팽팽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딱 나눠지거나 혹은 정치적 선호로 딱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양쪽 진영이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후보를 고르기는 어려워지고 내가 더 싫은 후보를 안 뽑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이 경향이 지속될 건데 선거 끝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인가 가면 선거에 임박하면 이제는 주요 정책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끄는 이유는 정책 대결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후보들이 그 미래의 국가 운영을 두고 국민들의 판단과 이해관계와 이제 선호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자기 입장을 밝혀 그것이 대조가 돼줘야 선택을 할 텐데 지금 토론도 안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게 왜 그렇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두 분 다 내가 보기에 합당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네. 비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분 말씀을 좀 덧붙이면 이제 캠페인 전문가니까 대중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입니다. 그런데 좋아해서 찍는 거는 옛날 김영삼, 김대중 같이 아주 강력한 팬덤들이 있죠. 팬덤이 있을 경우. 당을 탈당해 새로 만들어도 쫓아가고 3당 합당해도 DJP 연합을 해도 찍고 이런 죠. 노무현, 박근혜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있었어요.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도 용인하고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한다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두 후보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대선 후보들이 아니에요. 옛날 윈자운동했던 두 분은 우리가 꼭 대통령 만들어 드려야겠다. 노무현도 박근혜도 문재인도 심지어는 그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노무현의 친구인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두 분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해서 찍는 거는 좀 약할 거고 상대가 싫어서 찍자는 거 하는데 이게 그래서 결과가 팽팽하게 35대 35쯤 나오니까 결국은 내 좋아는 안 하는데 상대도 싫은데 누가 내 주머니 채워줘도 필요한 놈이냐 누가 되면 내
뭐 주식이 한 4천쯤 가게 만들 거냐, 내 부동산 가격 좀 올려줄 거냐,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누가 또 도움 될 거냐,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가 바뀌면 정책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좀 선택하게 된다. 그거 좀 동의합니다. 저도. 네. 자, 이번에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또 워낙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깻잎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깻잎 대첩이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지금부터 발표해 드릴 텐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 자, 후보 지지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당장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2%, 뭐 오차 범위 내 0.5% 진짜 초접전으로 반칙이군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둘 다 4.8이네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를 포함한 기타 후보가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도 보여주시죠. 자, 이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또 살펴보면요.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던 지난 조사에 비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또 호남에 왔으니까요. 그 전국 결과와 비교해서 호남 지역의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7.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9.2%. 자, 이재명 후보가 48.5%포인트로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계속해서 당선 가능성까지 좀 보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여부와 별개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 42.2%,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39.4%.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죠. 네, 그리고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후보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지지율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높고 당선 정말 가능성에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당선 가능성은 그게 아닙니다. 당선 가능성을 우리가 묻는 이유는 주위에서는 뭐라고들 합니까? 근데 그게 분리해서 대답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요즘 뭐 들리는 소리 김건희 씨 뭐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조금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들 하네요. 뭐 주위에서들 그런 것이 반영되면 저거는 사실 그 선행지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지지율은 윤석열이 조금 뭐 뒤지지 않았네. 그럼 또 다음엔 당선을 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윤석열이 될 것 같다고들 하네요.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후행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는 일단 지지율만 당선 가능성은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지율 추이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 조사 기간에 따라서 뭐 ARS냐 뭐 이것 좀 다르지만 ARS하고 정치 고관여층 아까 이제 한국 리서치 나오지만 거기서 약간 윤석열 후보가 뭐 앞섰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지만 추월은 못했고 거기도 상승하다가 어딘가에 35%에서 좀 탁 걸려 있는 것 같고 하락하던 윤석열 후보도 35%에서 턱 걸쳐 있고 여기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이 똑같네. 그냥 똑같아요. 모든 지표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아직 3분의 1 정도는 결정 안 했네. 혹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네. 다른 후보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또 지지 후보 밖으로 의향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 정도 유권자는 미결정이에요. 그래서 미결정층의 부피 두께를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붙어 있으면 출발선에 같이 서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승부는 레이스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 출발선에 같이 서 있는 건 좀 아닐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왔거든.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어떤 흠결, 하자
뿌려놓은 죄악이 다 드러난 거야 이미. 대부분은. 근데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동안에 논란됐던 정과 사법 논란에다가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같은 어떤 도덕적 흠결, 거기다가 대장동 문제 이런 것도 이미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은 약간 왜? 형수에 대한 욕설 그 표현은 사실은 이제 아니요. 이치상 따지면 이제 그 표현이 적절한가 아니 그걸 지금 감추면서 말이 안 되는 게 앞으로도 아마 내 대선 때까지는요. 이번에 선관위가 전문을 공개를 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한 바람에 네. 이미 부산에서는 뭐 전체를 확성기로 틀고 했잖아요.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본인은 그걸 비천한 출신이라고는 어떤 감성적 변명으로 했지만은 나는 내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쪽 진영의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슬기롭게 방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과연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이 본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에다가 부인 그다음에 장모까지 해서 본부장인데 특히 장모는 여러 가지 부동산을 얽힌 문제 그리고 부인은 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그다음 학력과 경력을 과장했다. 내가 어제 제 유튜브에 올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본인은 아니 진실이냐 허위냐 과장이냐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진실이 아닌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이 아니라는데 핵심이 있으면 본인이 그 진솔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부인 문제와 장모 문제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정책 선거가 될 거라고 두 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이 역대급 비호감도가 어쩌면 끝까지 갈지 모르겠다. 선거 전날까지. 그래서 이번 선거를 또 하나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반드시 투표하러 가겠다는 이 적극적 투표 측이 어느 정도냐, 어느 후보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아니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 난 이 뷰를 나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으면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 가서 윤석열을 찍겠다. 아니면 야, 나는 정말 저쪽은 싫다. 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래 되면 아무리 이재명이 도덕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그 열망과 정권 유지에 대한 어떤 열망 이것이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아마 최초의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거는 좀 변호사님 이따가 말씀하신 그두 여론조사는 잠시 후에 잠시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새로운 선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7번의 선거를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에 지금 이제 그 제가 동의를 하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4번 보수정당 후보가 됐고 3번 민주당 후보가 됐거든요. 7분의 대통령 중에 노태우 후보, 김영삼 후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4분이 보수정당에서 배출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분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보수정당에서 이길 때 어떤 특징이냐? 단 한 번도 리드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노태우든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그냥 쭉 이어서 대통령 된 겁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역전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송들에서 D-100일 때 김대중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노무현만 유일한 예외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창 후보가 후보에서 뽑혔을 때 7월달 1997년 7월달에 이해창 후보가 꽤 앞섰어요. 근데 직후에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터져서 바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도 좀 일찍 역전한 거지 역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임박해갖고 역전을 한 케이스죠. 후보 단일화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보수라고 하는 진영 자체가 선거를 치르는 어떤 그 패턴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선거에서도 잘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하세요. 네. 뭐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저도 지금 일단 하여간 아까
저 후보 지지율하고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아주 크게 이제 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그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1차 조사 때가 이제 그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2차 조사 때가 이제 그 국내임 이제 그 경선 시기, 그리고 이제 3차가 이제 그 양당 경선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시기인데, 사실은 경선이 끝나면 상대 경쟁했던 후보표도 지지를 받고, 또 경선이 뭔가 성공적이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기존에 경쟁했던 후보들보다 이제 지지율이 붙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 양 후보가 이제 그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경쟁에서 보면 한 40% 넘어가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두 후보 모두 지금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양당 경쟁 과정에서 그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온전히 지금 흡수하고 있지 못한 좀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가령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경선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2030 지지를 굉장히 크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그런 어떤 표들을 온전히 지금 흡수하고 있지 못한 점,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호남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의 어떤 민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호남 지역은 선거 때마다 이제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뭐 잠깐 보시면 호남의 당선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뭐 15대 16대 대선에서 뭐 김대중 노무현 후보는 호남에서 90%를 얻었습니다. 뭐 압도적인 지지였죠. 그리고 뭐 보수 정당에서도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호남에서 10% 가까이 혹은 이제 10%를 넘으면, 그러니까 두 자릿수에 근접하거나 넘으면 그 대선을 승리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호남에서 10%의 어떤 그 벽을 좀 넘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사실 이제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사실 그 전북 전남은 10%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 후보는 아니죠. 그래서 총선에 2016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하다가 표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몰리면서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10% 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그 지역도 가겠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가 TK 안동 출신이어서 거기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PK 쪽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PK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고, 민주당도 3명의 단체장이 다 문제가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민심은 아주 요동치고 있는 데는 PK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가서 보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호남 여론이, 저는 제가 그 13대부터 87년, 92년, 97년 이때까지는 지역이 압도적인 한국에서 선거의 그 상수였고, 2002년부터는 조금씩 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이 호남 후보를 내지는 않고 영남 후보를 내니까,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론이니까 지역주의를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저는 뭐 그 지역이나 이념이 좀 약해지면서 세대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적 특성이 반영되면 전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특히 20, 30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대가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두 자릿수 얻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네. 어떻게 좀 민심이 이렇게 여기 좀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런 게 좀 감지가 되던가요? 아니, 그렇게 감지 못하죠. 네. 뭐 네.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데이터를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10%를 목표로 삼는다는 거는 지나치게 그거는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 하더라도 한 30%는 해야 돼요. 아니, 그 30%는 좀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20% 정도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아니, 신문에 그래 나와요. 신문에 나오는 것은 그래요? 20%가 목표고, 네. 이재명은 TK에서 30%가 목표고. 그 이거까지 정도는 나와요. 목표를 세워야죠. 근데 제가 아까 택시기사 만나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10% 정도는 아마 넘지 않겠느냐. 1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자, 그럼 그 얘기를요. 저희가 호남분들을 직접 만나서 속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해야요. 호남은 제주도 저쪽에 가라 이재명이제.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너무 팽팽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직. 네. 윤석열이라는 시 뭔가 이제 정치를 이노베이션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높여 세우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좀 불편한 입장에 맞으니까. 있죠. 이재명. 윤석열이가 그 사과 갖고 장난쳤잖아요.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호남 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뭐 그 사람 해줘야 돼라는 그런 어떤 저기 기저에 깔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번에 잠깐만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저런 장면들은 좀 없이 있는 장면들이에요. 아니 KBS 카메라를 딱 들고 호남에 와서 딱 들이댔을 때 나 국민의힘 지지해요. 난 윤석열 후보 좋아요. 이럴 사람 아마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을 저렇게 길게 편집해서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반대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지금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제 전두환 관련 발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속이 좀 상하셨다 그래야 될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 문제는 꼭 뭐 호남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도 보면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이제 실수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누가 이래서 좋아요라는 말도 하지만 누가 이래서 싫어요가 더 많아요. 빈도를 보면 변호사님 진단하신 게 계속 그러고 있는 그게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번 대선에 있는데 이제 이 문제 좀 논하기 전에 제가 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지금 가족들 문제로 치도곤의를 당하고 있는데 이 대선 출마한 분들을 저는 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그 아까 새로운 선거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선이 공론장이라기보다는 검투장에 가까워요, 지금. 그리고 이 검투장에 들어선 자기가 응원하지 않는 상대 또는 자기의 경쟁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모든 약점을 다 들춰내서 모든 가능한 방식의 공격을 다 퍼붓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알고 지금 선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벌한 공격이 피차간에 가해진다는 그 위험을 알고 일단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아무리 주요 후보자들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선거에 출마한 분들의 그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이거는 저는 존경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후보를 비판하기는 쉬운데 어지간히 용기를 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하면서 비판할 건 해야 된다. 이 점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의 양상이 저렇게 서로 간에 공격하기 쉬운 이유는 빅2 후보가 다 모범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진영 안에서 오랫동안 단련되고 훈련받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이념의 범위나 혹은 철학적 범위에 충실한 사람들을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이 빅2 후보는 다 모범생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뿐만 아니라 자기 진영 안에서조차도 공격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대단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큰 위험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다. 그 점 제가 강조하면서 전두환 관련 발언도 그냥 비판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가 뭐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전두환 정부 시절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긍정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후보들이 그런 정도의 모범생에게 지금까지 주어져 왔던 경계선 이걸 넘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말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좀 너그러운 입장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 후보들이요 경계를 넘어라. 맨날 모범생들만 하는 선거에서 양진영으로 짜여서 한 걸음도 못 나가던 그 선거보다는 이 선거가 재밌다 나는 그렇게 저는 속으로 근데 생각해요. 이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필이면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뭐 말씀드리기 좀 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민주당이 취한 태도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앞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뭐 경제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사람, 나 호남 사람들도 있더라. 실제 제 호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난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말이 뭐 그렇게 아주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는 안 봐요. 뭐 가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그 5.18 그 사태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광주를 비하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윤석열 완전히 엑스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저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얘기,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취지가 같지는 않은데 취지는 뭐 물론 다르지만 취지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안 해. 아무도 태클을 안 걸어. 시비를 안 걸어. 그거 뭐 잘못했냐. 오히려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 후보는 유연하다. 유연하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게요. 과연 이 호남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내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분이 33.6%, 부적절하다 58.4%, 모름, 무응답 8%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25%포인트 정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윤석열 후보 때와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좀 느껴지네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극과 극이에요. 네. 공과를 같이 발언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내면, 이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공격받기 좋은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과라는 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하나 빼고는 다 잘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말했기 때문에 내란 수개죄 발언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공격받을 소지가 있는 형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쿠데타 빼고 뭐 정치는 어느 정도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은 사실은 그 표현 형태가 공격받기 좋은 형태로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문제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그 발언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정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정당을 일중대로 만들고 민한당을 이중대로 만들고 또 제2야당도 또 안기부에서 다 돈 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밝혀져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말한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통치의 전반적인 상황, 근데 경제를 얼마나 잘했느냐, 사회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그 말을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으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사람을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맡겼기 때문에 잘 됐다는데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을 잘 쓰려면 자기가 잘 알아야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쓸지. 운이 좋아서 잘 모르고도 썼는데 잘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알면서 썼는데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봐요. 김영삼 대통령이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하고 하나회를 척결해가지고 이제 군부 쿠데타 위험을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버렸고요.
그 밖에 고용보험을 확충한다든가 이 사회정책에서도 그 성과가 많았어요. 근데 IMF 난 것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 평가가 이제 바닥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IMF가 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큰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인이 적어도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의 방향과 원칙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방향과 원칙을 잘 실천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없이 뒤에만 나오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쓸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정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대선에 급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표현 형식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이 방송이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안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지금 통치자의 어떤 지식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모른다, 이재명이 좀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 전체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좀 덜 됐다, 좀 더 됐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애초에 모르고 있는 백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는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설득력 있는데요. 방향이 아주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비틀비틀거려서라도 제대로 된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 지도자들 평전을 수없이 읽어보지만 예컨대 그렇습니다. 저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그 누구죠? 아데나워. 예, 콘라드 아데나워 같은 경우, 콘라드 아데나워는 퀼린 시장부터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쭉 큰 분이에요. 그 아데나워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늘 체크해 놓습니다. 나 이런 일 모른다. 근데 이런 걸 몰랐을 때 누가 옆에서 측근에서 하는 말을 제일 경계를 해요. 이분을 사람들은 협잡의 정치인이라는 혹평까지도 막 들을 수 있는데 밤에 주로 적진에 있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물어요.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요. 자기가 워낙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낫다. 뭐 사람은 제대로 쓴다면 이런 의견을 듣는 귀가 있다면 그런데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가본단 말이야. 가령 유시민이라 그런 사람 알죠? 그 사람 시험에 옛날에 개혁당을 만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 처음부터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데 그래서 백바지 입고 가서 난중국 백바지 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또 자료는 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대통령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세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무리 자유주의를 좋아하고 자기가 편한 걸 좋아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선서를 하는 날에는 정장을 하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전체 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그걸 알고 있었다면 백바지를 안 입고 갔겠지. 근데 금방스럽게 백바지를 입고 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백바지 공격이 시작됐나? 갑자기 이 공격이 시작되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방어를 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 그것도 하셔야죠. 심지어 선거 폼포스에다가 핑크 색깔을 집어넣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피 튄단 잘못 말이에요. 아는 것보다 백지가 낫다. 훨씬 난 거예요. 네, 훨씬 그거는 난 아마 거예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백지 바랍니다. 내가 어설피 알고 있는 유시민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야. 변호사님 백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보다는 책 아예 안 읽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응? 아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한 권만 읽은 사람보다 낫다는 그 말이 또 틀린 거야.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이라고. 그러니까 전제 사실이 잘못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백지라는 표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 상식은 다 책을 읽어서 갖추고 있대. 지금 변호사님 말꼬리 그만 잡으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변호사님이 평소에 제 옛날에 다른 프로그램 같이 할 때부터 국가 지도자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균형 감각, 소명의식 이런 것보다 지식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일차적으로. 진짜 중요해요. 일단 뭘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따 우리가 다른 데이터도 보게 되겠지만 저는 뭐 어떤 후보는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엄청나게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은데도 너무 이 변호사님 말씀이 진짜 옳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허경영을 두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등장하지 허경영을 두고. 그분은 주요 후보가 아니세요. 자꾸 특정 후보를 그 허경영 후보 환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자, 긴급 발의 있어. 긴급 발의 있어. 네네네. 5분 동안 쉬야 한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딱 끊으려고 마무리 좀 했습니다. 하고. 아니 마무리 안 해도 돼요. 마무리 안 했어요. 딱 끊으시면 돼요. 잘 끊으셨습니다. 내가 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5분 쉬고 와서 우리 변호사님을 가만 안 놔둘 거야.